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 뒷부분이나 겨드랑이, 정강이 앞쪽 피부가 이상하게 까맣게 착색돼 있거나 만져보면 부드럽고 벨벳처럼 두툼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바로 이 방송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피부 변화는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무서운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이런 피부 변화로 병원을 찾은 분이 계셨습니다. 환자분은 60이 넘은 여성분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정강이에 멍처럼 퍼지는 갈색 얼룩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에 멍이 잘 드는 체질인가 보다, 나이 드니 피부가 얇아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멍이 잘 낫지 않고 점점 더 넓어지더랍니다. 급기야는 자고 일어났는데 무릎 아래가 아프고 간지럽기도 하다고 하셔서 피부과에서 몇 달간 연고만 바르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공복 혈당 210, 당화 혈색소는 6.8, 이미 초기 당뇨병 진단이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요. 당뇨 있는 사람처럼 살도 많이 안 쪘는데요.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의 공통된 착각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혈당이 올라가고 혈관과 신경이 망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당뇨병은 많은 사람들이 달달한 음식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몸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 대사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너무나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암살자라는 무서운 별명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당뇨는 걸리면 답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당뇨 예방 방법부터 실제로 당뇨 치료를 받고 있던 제 환자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약을 끊고 좋아질 수 있었는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영상 중간에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인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는 동안 우리 몸은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혈관에서는 염증이 시작되고 신경이 손상되며 콩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조용히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증상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삼다증입니다.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소변을 본다는 뜻이죠. 거기에 체중이 이유 없이 줄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등의 증상이 더해지면 이미 당뇨병이 꽤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조차도 최근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혈당이 높게 나와서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라는 생각에 조치를 미루고 방치하게 되는 시점이죠.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땐 혈당 수치만 높고 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피부에는 변화가 나타나 있었고 몇 개월 후에는 손끝이 저려 잠을 설치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그제야 본격적인 혈당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하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하지만 진단이 몇 달만 더 늦어졌더라면 시력 저하나 신장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뇨병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신장은 어떨까요?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결국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손발 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과 뇌혈관 같은 대혈관까지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중풍이 올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말초혈관이 막히면 발이 썩어서 절단하는 상황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저는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3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정기적인 혈당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모나 형제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면 가족력 위험군입니다. 둘째, 복부비만 또는 전반적인 비만이 있는 경우. 셋째,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넷째,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일상화된 경우. 다섯째, 임신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여성. 그리고 앞서 사례처럼 피부에 이상한 색소 침착이나 두꺼운 부위가 생긴 분들, 또는 상처가 예전보다 잘 낫지 않고 자꾸 덧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합병증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약물 치료뿐 아니라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체중 감량을 통한 관해 상태 유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에서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린 사례들과 그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변화에 성공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당뇨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뇨병의 전조 신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당뇨병 전 단계인데 정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제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제대로 실천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고 늘 야근과 회식이 반복되는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건강검진 결과표에 이상한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5, 당화 혈색소는 6.4.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이 정도면 아직 괜찮지 않나?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정강이에 갈색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해지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죠. 결국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그날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죽어도 먹기 싫습니다. 제가 뭘 바꾸면 될까요? 그때 저는 3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식단, 운동, 체중 감량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어떻게, 얼마나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요. 첫 번째, 식단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탄수화물 중심 식사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아침엔 빵,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 2공기. 간식으로는 달달한 라떼나 과일 주스. 이런 식의 식사 패턴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하루에 밥 1공기 이하, 그리고 매 끼니마다 채소 먼저 드세요.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끼 식사 전후로 혈당 수치를 직접 측정해보며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셨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반 공기 정도로 줄였더니 식후 혈당이 확실히 덜 올라가는 걸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이제야 감이 오네요, 선생님. 혈당이 오르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생활이구나 싶어요. 두 번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감이 없으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가장 강조한 건 식후 운동입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낮잠을 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식사 후 20분 이내에 가볍게라도 걷는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그분은 점심을 먹고 회사 주차장 주변을 도는 습관을 들였고 퇴근 후엔 지하철역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2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습관 하나가 혈당 곡선을 확실히 바꿔줬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아침 피곤함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이분은 체중이 86kg으로 BMI상 과체중 범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아직 남아있는 당뇨 전 단계 환자의 경우 체중을 전체의 15% 정도만 감량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은 일주일에 1kg씩 석 달간 8kg을 감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재검진에서 공복 혈당은 100열, 당화 혈색소는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회복된 거죠. 그 후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제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합의한 느낌입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는 절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럼 한번 정상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는 감기처럼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관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병입니다. 즉, 혈당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마치 휴화상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다시 무너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서 되돌아온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관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혈당을 올리는 음식의 양과 순서. 둘째, 식후 20분 이내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매일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 날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밤에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은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혼자서 조용히 시작되지만 절대 혼자서만 이겨낼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가족의 관심, 의료진의 도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검진 결과표에 공복혈당장애 또는 경계성, 당뇨라는 말이 적혀 있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보고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정말 구체적인 실천 하나를 정해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 환자분처럼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든 점심 후 15분을 걷든 채소부터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든 어떤 작은 변화든 좋습니다. 당뇨는 늦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요? 병원에서는 그냥 골고루 먹으라고만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뭘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건강하게 드신다고 본인이 생각하셨던 메뉴가 있었어요. 삶은 고구마 2개, 바나나 1개, 아몬드 1줌, 꿀 1스푼 넣은 미숫가루. 여러분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몸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식단을 드시고 혈당을 재보면 식사 전 150에서 식사 후 이 시간쯤엔 250까지 훌쩍 뛰어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식단은 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은 탄수화물 당분 중심 조합입니다. 고구마, 바나나, 미숫가루 모두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에 꿀까지 더해졌으니 말 그대로 혈당 폭탄을 먹은 셈이죠. 이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는 인식만으로 식단을 구성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조절과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뇨병 전 단계 혹은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식단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음식의 순서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밥, 고기, 나물, 김치가 있는 한상 차림에서 밥부터 먹느냐, 나물부터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이 최소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식이섬유인 채소부터 드세요. 브로콜리, 상추, 시금치, 나물류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제일 먼저 먹어야 합니다. 이 섬유질들이 장벽을 만들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둘째, 단백질인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등을 그 다음에 드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 유지에도 필수적이고요. 셋째, 견과류, 들기름,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을 드세요. 양은 많지 않더라도 조금씩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밥, 고구마, 국수 등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한 공기 가득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주먹 정도, 즉 약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덜 오릅니다. 두 번째 팁은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흰 쌀밥, 흰국수, 흰빵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반면 현미, 귀리, 보리, 통밀빵, 메밀면 등은 상대적으로 혈당 상승 속도가 낮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팁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흰 음식 대신 갈색 음식을 드세요. 흰쌀 대신 현미, 흰국수 대신 메밀, 흰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꽤 큽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조합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이 실수하시는 조합이 바로 과일과 빵 또는 과일과 요거트입니다. 과일은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나나, 포도, 감 등을 한 끼 식사처럼 드시는데 이건 거의 설탕물을 한 컵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뇨 환자나 전 단계 분들은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소량 식사 후에 반찬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견과류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냥 건강하다고 많이 드시다 보면 열량이 과잉되고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줌, 즉 10개 안팎 정도로 정량을 지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가공된 음식은 가급적 피할 것 이 원칙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냉동튀김류, 달달한 음료수, 컵라면, 빵, 시리얼, 요플레 등등. 이런 음식들은 혈당만 빠르게 올리는 게 아니라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까지 유발해 당뇨병의 진행을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끼 내가 제대로 준비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둘째, 흰 음식 대신 갈색 음식으로 드세요. 셋째,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반찬처럼 조금만 드세요. 넷째, 가공식품은 멀리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정해진 시간에 먹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큰 출렁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엔 식단은 잘 지키는데도
공복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40, 150, 늘 비슷한 수치가 반복되니 답답한 마음에 식사를 더 줄이거나 운동을 갑자기 과하게 하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식사 외의 시간에 혈당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60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30, 당화 혈색소는 6.1이 나왔고 식단 조절을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순서도 잘 지키고 밥도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간식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식사 외에 루틴을 여쭤봤습니다. 식사 후엔 뭐 하세요? 하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 있다가 낮잠 자요. 이 한 문장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도 식사 직후 소파에 눕거나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당이 바로 급등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식후 1시간은 정말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식사 후 15분 이내의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15분만 걷자. 어디든 상관없다. 아파트 복도, 거실 안 혹은 창밖을 보며 정리하는 정도라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일주일 뒤 다시 혈당을 재보니 놀랍게도 식후 혈당이 확 떨어졌고 그 효과가 아침 공복 혈당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후 매 끼니 뒤 전화 통화하며 걷거나 음악을 틀고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셨고 석 달 후엔 당화 혈색소가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사는 그대로였는데 행동만 바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식후 움직임입니다. 혈당은 식후 서서히 올라가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때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근육을 사용해주면 포도당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혈당이 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가벼운 산책은 당뇨 환자에게는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격렬하게 할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숨이 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단 15분만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큰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밤새 잘 자지 못하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깊이 자는 동안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가고 간이 당을 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얕거나 자주 깨거나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 기능이 망가집니다. 특히 코를 심하게 고는 분, 자다가 숨이 멈추는 느낌이 드는 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계속 졸린 분은 꼭 수면 질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했고 새벽 서너 시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식단과 운동을 조절해도 공복 혈당이 160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수면 클리닉에 의뢰해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침 혈당이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120 중반까지 내려간 걸 보고 본인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잠이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하신 거죠. 하루 생활 리듬도 중요합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안정된 리듬을 회복합니다. 이 안정감이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혈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이 매번 들쑥날쑥하거나 잠드는 시간이 자정 넘어서 일정하지 않으면 혈당도 따라 출렁이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리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복 혈당이 확 올라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관리에는 명상,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조용한 음악 듣기 같은 활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혈당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은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쐬며 창문을 열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공복 혈당을 재고 물 한 잔을 마신 후 아침 식사를 하되 채소부터 시작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량만. 식사 후 15분 안에 천천히 걸으면서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같은 방식으로 식사 순서를 지키고 식후 산책을 꼭 합니다. 간식은 줄이되 먹게 된다면 견과류나 삶은 달걀, 삶은 채소처럼 혈당을 덜 올리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오후에는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고 가능한 한 저녁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칩니다. 잠들기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수면 유도 음악을 틀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반복되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은 점점 평탄해질 겁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다만 방치하면 무서운 병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 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식사만 조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라는 단위를 통째로 관리해야 비로소 당뇨는 조절되는 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결국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뇨병은 누가 치료해야 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병은 병원이 의사가 치료하는 거 아닌가요?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선생님 일이고 저는 그걸 따르는 환자일 뿐이죠. 하지만 당뇨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식단을 직접 구성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잠을 잘 자고 유혹을 견디는 건 결국 여러분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의사가 아닌 당사자가 주치의가 되어야 관리가 되는 병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분들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선생님, 저는 약은 안 먹고 싶어요. 식이 조절로 해볼게요. 하고 결심하십니다. 처음 일이주는 잘 지키세요. 그런데 서서히 원래 생활로 돌아갑니다. 밥은 조금씩 늘어나고 간식도 슬며시 다시 들어옵니다. 운동은 귀찮고 하루만 쉬자 하다가 일주일을 쉬고 혈당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검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선생님, 그냥 약 주세요.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관리가 안 된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고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후반의 회사원이셨는데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한마디로 건강할 틈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8, 공복 혈당은 140. 약을 드시자고 권유드렸지만 본인은 약 대신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 자신의 주치의입니다. 하루에 한 번 혈당 수치를 기록하세요. 매 끼니에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식사했는지, 몇 분 걸었는지, 수면 시간은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그게 당신의 차트입니다. 그걸 분석하는 건 의사인 저지만 그 차트를 만드는 건 당신입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정말 매일매일 혈당과 식사일지를 쓰셨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쓰신 게 아니라 아침에 우유를 한 잔 더 마셨더니 식후 혈당이 높았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더니 그날 공복 혈당이 올랐다는 식의 주석까지 붙여서요.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스스로의 맞춤형 치료 계획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분은 약을 먹지 않고 당화혈색소 5.7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건 그분이 말씀하신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병은 제가 만든 거고 고치는 것도 저여야 한다는 걸요. 이게 당뇨병 관리의 본질입니다. 의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찾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고 유혹 앞에서 도망치기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 이게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반복하면 의지는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당뇨병은 본인이 책임지는 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는 병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뭘 먹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자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내가 주체가 될 때 비로소 당뇨는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건 결과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더 잘 돌봐야겠다는 결심으로 바꾼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치료를 시작한 겁니다. 당뇨병은 평생 가는 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약에 의존하며 불안하게 살지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 건강한 몸을 스스로 지킬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 다 아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꼭 오늘부터 한 개라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